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10가지 마음의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서문이 1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적혀 있기 때문에 서문만 읽어도 책 전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서문을 자세하게 써 두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라. 늘 나의 뒤를 따라다니는 또 다른 내가 보일 것이다. 딱히 붙일 만한 이름도 없으니 그를 죽어있는 나라고 부르자. 나는 그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나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선택은 나의 몫이다. 죽음은 끝도 없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주제이다. 그리고 삶은 제대로 숨을 고를 여유도 없이 짧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이렇듯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그토록 끌어안고 놓고 싶지 않을 만큼 물질이 소중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필시 다음 몇 마디로 요약될 것이다. 열심히 살자. 나는 나다. 인생을 즐기자. 사랑하자. 우리는 부질없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죽음을 방편 삼아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터득할 수도 있다. 우리들은 빛나는 졸업장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어떤 학문 분야, 수학, 과학, 풍부한 어휘, 잡다한 기억력, 속독 등의 귀재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믿게 됐다. 그러나 지금 정신병원은 번듯한 학력을 가진 환자들로 넘쳐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하여간 똑똑함에 참된 척도는 하루하루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제대로 즐겁게 사느냐다. 똑똑한 사람들은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기에. 똑똑한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기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방금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자신이 행복하고 소중해질 수 있는 능력을 똑똑함의 잣대로 삼는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당신이 진정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힘겨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기분을 어떻게 다스리기로 작정했느냐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삶의 고단함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엇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말다툼이나 갈등 또는 타협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마찬가지로 금전, 나이든, 병, 죽음, 자연재해, 사고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를 올가매는 수렁 같은 의기소침이나 불행을 피해가면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문제들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행복을 저울질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감정은 선택이다. 감정은 단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서가 아니다. 감정은 선택 의지가 들어가 있는 반응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택하지 않게 된다. 일단 감정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똑똑함의 길로 성큼 들어서는 셈이다. 그 길에는 신경질이라는 우회로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 길이 생소할지도 모른다. 주어진 감정을 삶의 조건이 아닌 선택으로 여긴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핵심이다.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선제는 논박의 여지가 없다. 누구든 생각은 자유롭다. 사람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 무엇인가 느닷없이 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누가 나에게 분홍색 양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해도 나는 초록색 양을 떠올릴 수 있다. 양이 아니라 돼지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떠올릴 수 있다.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아직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하는가? 배우자가? 직장 상사가? 아니면 어머니가? 만에 하나 그들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만 병원으로 보내버리고 나면 당신의 상태는 금세 나아질 것이다. 허나 우리는 그들이 나의 사고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사고 중추를 통제하는 것은 나뿐이다. 물론 일상생활이 아닌 조건부 실험 상황 등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다. 나의 생각은 나 자신의 것으로 오로지 나만이 유지하고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 소전제도 상식을 동원해 따져보면 별로 왈가왈부할 게 없다. 먼저 생각을 거치지 않고서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 머리가 없다면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감정은 생각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다. 울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거나 하는 여러 감정 반응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나의 사고 중추로부터 신호를 받지 않는 것은 없다. 사고 중추가 손상되거나 파손되면 감정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뇌가 어떤 식의 손상을 입으면 육체적 통증마저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가스레인지 위에 손을 올려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고 중추를 통하지 않고서는 몸의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다.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며 뇌가 없다면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다. 결론 역시 이치에 들어맞는다.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생각에서 감정이 생긴다면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작용하는 생각을 잘 움직이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 거침없고 다부진 사람이 되려면 그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일단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면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것이며 거침없는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게 될 것이다. 우울은 인간 특유의 감정일 뿐이다. 내가 왜 구태여 우울을 택해야 하는가? 우울해진다고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눈꼽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는가?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틀림없이 나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온 문화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다. 우리들은 감정은 자신이 통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외면하게 하는 숱한 변명들을 배워왔다.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 나도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화가 나. 이유는 묻지 마. 이런 말은 하나같이 자신의 감정은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 목록을 정확히 모든 감정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이 품고 있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다시 고쳐 써보자. 내 행동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 스스로 기분을 망쳐버렸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화를 내고 싶어. 난 화를 낼 거야.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꼼짝 못하더라고. 내가 무섭나 봐.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명료하다.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며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에 대해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내가 그러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말이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불행하다고, 우울하다고, 기분이 상한다고 보탬이 되는 일이 있는지, 나를 맥빠지게 하는 기분으로 몰아넣고 있는 생각은 또 어떤 것들인지. 행복을 선택하라. 생각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련의 어떠한 사고방식과 그에 잇따른 기운 빠지게 하는 생각들에 익숙해져 있다. 여태껏 몸에 배어있던 습관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은 그나마 쉽다. 그러나 불행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행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 증거는 어린아이들에게서 꾸밈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과거에 꼭꼭 씹어 소화시킨 의무와 책임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가 지금 또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 등의 말을 내뱉는 그 순간을 의식해보자. 행동을 취하고 있는 순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일깨워 줘야 한다. 손과 발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운전 연습처럼 몸을 움직여 어떤 일을 해낼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스스로 깨칠 수 있다. 그 과정은 감정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재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평생 단련시키면서 체득한 것이다. 내가 나도 모르게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 거지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거스를 생각을 추호도 해보지 못했던 탓이다. 그러나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상처 입고 좌절하는 법을 학습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나를 망치는 그런 감정들을 선택하지 않는 법 역시 깨우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하려는 나의 의지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게 그럴 의지가 있느냐다.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하려면 감내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통제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성을 잃고 길길이 뛰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동정표를 얻는 편이 행복을 얻기 위해 쏟는 노력의 보상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탓에 그저 체념하고 불행한 삶에 굴복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무작정 거부하려 들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 이런 생각을 내던지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의 지휘봉을 건네주는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일들에 안주해 있는 것보다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 아닐까? 당신은 레스토랑에서 서비스가 나쁘다며 걸핏하며 화를 내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라. 화를 내봤자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특히 삶에서 극히 사소한 비중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바꾸거나 아니면 빠져나오기 위한 전략을 짜라. 그저 안달복달 하지는 말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아무리 증상이 경미한 무기력이라 해도 그 무기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현재와 밀착해 현재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생활의 핵심이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순간이 끼어들 틈이 없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미래는 다가오면 맞아야 할 또 다른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어떤 순간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는 그 순간을 살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현재를 깎아내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에 대비하라. 뒷일을 먼저 생각하라. 쾌락주의자가 되지 말라. 내일을 생각하라. 은퇴를 준비하라 등 현재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병폐다. 우리는 끝도 없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도록 강요당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현재의 즐거움뿐 아니라 영원히 행복을 피해 다니는 태도다. 미래가 다가와 현재가 될 때 우리는 그 현재를 또다시 미래를 위한 준비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언제나 내일을 위한 것이기에 영영 부여잡을 수 없게 된다. 항상 함께 있지만 부여잡기 어려운 현재라고 하는 순간들은 그 안에 자신을 내맡길 때 가장 아름답게 체험될 수 있다. 현재의 매 순간을 힘껏 들어 마시고 이미 끝난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끄자.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인 현재의 순간을 꽉 붙잡자. 바람, 희망, 후회는 현재를 기피하기 위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전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행복에는 정성이 필요하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꾸려나갈 때에는 두 가지 동기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둘 중에 비교적 보편적인 동기는 부족한 면을 메우고자 하는 미완 또는 미흡의 동기다. 반면 좀 더 바람직한 또 다른 동기는 발전을 향한 성장의 동기다. 현미경으로 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만 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현미경으로 이번에는 산호 조각을 살펴보면 산호는 계속 성장하며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산호는 살아있고 돌에는 생명이 없다. 살아있는 꽃과 죽은 꽃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의 유일한 증거는 성장이다. 어느 누구도 하룻밤새에 신체를 훈련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독 정신에 관한 한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도 겨우 한 번 시도해보고 당장 몸에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진정 노이로제 없는 자기 실현을 원하고 자신의 선택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현재 순간들의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과제, 즉 지금껏 몸에 익숙해진 습관을 떨치는 일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런 혹독한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자기 실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정신의 주인이며 나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겨야 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정확히 주지시켜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게 돕는 내용이 될 것이다. 나는 선택할 수 있고 온전히 나의 것인 현재의 순간들을 즐길 수 있다. 현재는 나의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의 기준이 되겠다는 결심만 한다면.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이 서문이 주는 그 강렬한 느낌이 너무도 강해서 서문만 읽고도 마치 이 웨인 다이어 박사의 말을 눈앞에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말들이 너무 많지만 이 중에서 제 가슴에 깊이 꽂혔던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감정은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어떤 상황 또는 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 감정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는 감정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전에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가 없다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고, 또 생각이 없다면 감정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불편한 상황,
특별히 불쾌한 감정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도록 그렇게 학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똑같이 불쾌하게 느끼는 감정도 있겠죠. 누가 와서 내 얼굴 앞에서 나를 욕하고 지나간다.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고 지나간다면 누구라도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통적인 상황 말고라도 아주 미묘한 곳에서 정말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쾌한 감정 또는 불쾌한 상황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상황을, 그런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을 어떤 에너지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똑같이 내가 몸이 약하다고 나를 놀리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런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 그런 언행들에 맞서서 자기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체력을 보충해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팔씨름 선수는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호리하고 약했다고 해요. 그런데 늘 친구들한테 그런 놀림을 받으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지금은 정말 체력도 또 정신조차도 건강한 그런 훌륭한 팔씨름 선수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감정을 선택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행복을 찾아 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감정은 우리 삶의 행복감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능력,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하는 이런 이성적인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얼마나 평화롭고 또는 불편한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이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작은 제목이 또 다른 어떤 한 책의 제목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또 다른 아주 영성이 높은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 이것은 웨인 다이어 박사뿐 아니라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또 예수님, 또 최근에 영성계를 이끌고 있는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진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상상을 한다면 그 과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최소한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을 들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지금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다 보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죠. 현재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우리가 전혀 바꿀 수 없는 지나간 기억이 우리의 현재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래도 내가 미래를 대비한답시고 내가 버는 수입의 절반을 보험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보험료를 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의 삶이 막 허덕허덕 된다든지, 그러다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큰 일이 생겨서 자기가 냈던 보험의 절반만 돌려받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이것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 오히려 현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겠죠. 실제 저도 그런 보험을 끝까지 가서 보험의 혜택을 본 적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중간에 꼭 무슨 일이 생겨서 보험금을 미리 타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보험을 들었다가 그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는 비율이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험을 든 가입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 보험회사는 이득을 보게 되겠죠. 이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험 가입자들이 과도하게 자기의 현실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보험을 넣으면서 보험회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 저는 크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재를 갉아먹어 가면서까지 과도하게 불안을 가져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를 더 피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현재 기피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피증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현재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에는 반드시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한순간에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약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 정신에 관해서는 한순간에 이렇게 확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정신도 똑같이 육체처럼 단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태주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곧 진심이다. 이 말은 꾸준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무언가 자기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툭 뱉어 놓는다든지 또한 한두 번 도움을 준다든지 그건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자기의 현재에 집중하고 자기의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어려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런 마음의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5분 또는 10분, 아마도 그 뒤에 10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한 10분 내외의 짧은 분량이 될 것 같은데, 이 10분 내외의 짧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마음가짐, 먼저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